네, 14강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초기 인류는 매우 제한된 수의 물질, 즉 돌, 나무, 찰흙, 가죽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핵심어 바로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매우 제한된 수의 물질 한번 보시고 리미티드 동그라미 해주세요.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볼까요? 돌, 나무, 찰흙, 가죽 이게 다예요. 이런 물질만 접근이 가능해요. 현대사회는 어때요? 초기 인류에는 이렇게 제한된 수의 물질이었지만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물질이 차고 넘쳐서 문제입니다. 그죠? 2번.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연적인 특성의 물질보다 여러분 자연적인 특성의 물질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연결 더 우수한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발견을 했어요. 현대사회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져 있죠. 이 새로운 물질에는 도자기와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초기 인류는 제한된 수의 물질, 그게 바로 자연적인 특성 이렇게 연결된다면 기술이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물질에는 도자기나 다양한 금속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초기 인류와 시간이 흐른 현재 시간까지를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번 게다가 중요한 연결사입니다. 이런 게 또 순서랑 삽입에 항상 포인트가 되니까 연결사에만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도 되게 많은 객관식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 열처리와 여타 다른 물질의 첨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물질의 특성이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열처리와 첨가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기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얘랑 합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가짓수가 당연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4번. 이 시기에 물질 이용은 주어진 상당히 제한된 물질 집합 중에서 물질의 특성에 근거하여 용도에 가장 적합한 물질을 결정하는 것을 수반하는 전적으로 선택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한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열처리와 첨가를 통해서 바꿔나가면서 물질의 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한테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적합한 물질이 설정되고 결정되고 선택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죠. 뭘 함으로써요? 어떤 물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맞춰 내가 원하는 물질을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로소 과학자들이 물질의 구조적 요소와 물질 특성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서였다. 옛날에는 이게 안 됐고 과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물질 특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6번. 대략 지난 100년 동안 획득된 이 지식으로 그들은 상당한 정도로 물질의 특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제한되었지만 이 정도의 기술까지 오게 된 거죠. 7번. 금속, 플라스틱, 유리, 섬유를 포함하여 현대적이고 복잡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당히 특화된 특성을 가진 수만 가지의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었다. 자, 이까지 왔어요. 처음에 지능 이딴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물질들을 합성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현대적인 물질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 요구에 충당하는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수만 가지의 다양한 물질이 생겼다. 자, 이 글의 주제 핵심 뭐죠? 한 번만 더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인류 사회에는 굉장히 제한된 자연 친화적인 물질이 있었다면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를 썼고 선택하고 이 과정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나 용도에 맞춰서 다양한 물질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1번. 문학을 통한 공감과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교육의 개입 후에 아이들의 공감 능력에서의 향상이 발견되었다. 핵심어 바로 잡겠습니다. 문학 표시해 주시고요. 문학이라는 건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문학을 생각해 보세요. 주로 국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화자의 공감할 수 있는 감정 포인트 변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어 공부하시잖아요. 문학을 통해서는 인간은 공감과 사회적 이해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문학 공부 중요한 공부다, 그쵸?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 문학 공부가 공감 능력이라는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문학, 공감 능력 포인트는 바로 보이면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렇게 밀러까지 나옵니다. 2학년과 3학년 아이들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는 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이런 것까지 상상하는 능력, 이 모든 걸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관계지향적인 글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관계지향적인 글 한번 찾아서 밑줄 쳐주세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정된 아이들에게는
사회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어른이나 어린이를 묘사하는 책이 제공됐다. 자, 친구 관계가 좀 어려운 친구들, 너무 내성적이거나 내향적인 친구들한테는 사회 정서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준 거예요. 교사들은 책의 등장인물들의 생각, 느낌, 의도,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을 참여시켜요. 뭘 위한 겁니까?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네요. 5번. 교사는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고 문학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는 걸 계속 교육의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느낌을 어떻게 유추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시범 보였다. 시범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공감은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애들은 처음엔 잘 몰라. 아이들은 똑같이 하도록 요청받았고 그들은 책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썼다. 8주간의 개입 후 아이들은 객관적인 공감의 척도에 있어서 엄청난 향상을 보였다. 그래, 주제 바로 갈까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특히 공감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문학, 공감 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있으면 주제, 제목, 문제 별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나머지 순서 삽입 포인트를 한 번 더 보자면 연결사가 딱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순서 삽입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눈에 띄는 연결사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do the same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앞에 나와야 되는 걸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사가 부족한 문장일수록 여러분이 적절한 위치에서 끊어서 순서 문제도 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소는 문화다. 또 중요한 말 한다. 사회적 인식, 문화 표시 딱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사회 세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같은 문화권 출신은 어느 정도 사고가 비슷한데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요, 사회 세계에 대해서도 방식이 조금 달라요. 문화가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중요합니다를 2번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주제가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자, 그럼 주제를 앞에 쓰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이제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연구 사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이 되네요. 연구원들은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 모두에게 한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일련의 문장을 읽어본 다음 이 사람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은 문화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텍스트를 보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 한 문장에는 그는 12살 때 첫 미적분학 시험을 보았다가 쓰여 있었어요. 또 하나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녀는 웨이트리스에게 25%의 사례금을 남겼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측한 대로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결국 문제 포인트가 돼야 돼요. 삽입이든 빈칸이든 어휘든 다 여기. 자, 예측한 대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인들은 멕시코계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내릴 수 있네요. 특징입니다. 이것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인들의 강한 경향을 반영한다. 왜 미국인들이 이걸 중요하게 딱 생각하고 끄집어내느냐? 그게 이제 상황적 요인을 봤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집단주의적 문화권 출신인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인들의 영향까지 받은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멕시코계 미국인이라는 건 태어난 곳은 멕시코일 수 있어. 그러면 태어난 곳이 멕시코고 유년 시절을 멕시코에서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멕시코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자란 곳,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에서 쭉 자란 곳이 미국이면 이곳의 문화도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겠지. 그럼 멕시코 문화, 미국 문화가 섞여 있어야 돼. 자, 그럼 멕시코 문화가 뭐였지? 집단 표시해봐. 집단 문화가 있어. 그다음 미국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지? 행동 문화가 있다고 얘기했지. 자, 요게 멕시코, 요게 미국의 문화 포인트예요.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쳐진 인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6번 문장 다시 올라오시면 미국인들은 특성 판단에 대해서, 왜? 미국인들은 아까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집단보다는. 그러니까 특성 판단이 조금 더 빨랐어.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포식과 기생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1번 사자뱀 독수리는 다른 생물체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생물체인 포식자의 예의다. 자, 얘네는 딱 봐도 힘센 동물 같은 느낌이 나죠. 당연히 사냥해서 먹고 사는 애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포식자이겠네요.
2번, 먹이를 얻기 위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들은 성장해서 번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들이다. 얘네는 먹이를 얻기 위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애들입니다. 왜요? 포식자니까요. 그러면 번식도 어떨까요? 당연히 잘 되겠죠. 먹고 사는 게 살만하니까 번식도 되겠네요. 3번, 포식은 한 군진 내에 먹잇감이 되는 동물의 개체수의 크기와 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포식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독수리나 사자 이런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한 군집 내, 자기네 군집 내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의 개체수의 크기.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얘네도 줄어든다. 그 다음, 종의 다양성. 원래 사자가 먹고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 다양함이 없어지고 종이 단일하게 남게 된 거야. 먹고 살 애가 한 종류밖에 없어진 거야. 여러분도 매일 똑같은 음식 먹으면 질리듯이 사자도 똑같은 동물만 잡아먹기 싫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한 종류만 남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얘네도 먹고 살 게 점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4번, 토착종이 아닌 종들이 흔히 심각한 문제인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새로운 서식지에는 자연 포식자가 없다는 것이다. 토착종이 아닌 종들을 외래종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외래종은요, 원래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착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는 밀림에서 이미 뭐라고 할까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포인트들이 쫙 잡혀져 있는 곳일 텐데, 그러니까 그 순리대로 자연이 돌아갈 건데, 외래종은 뜬금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얘가 누굴 잡아먹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먹히는지 겨뤄보지 않아서 이제 감이 없는 상태인 거야. 자연 포식자가 없는 거야. 자기를 잡아먹을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잡아먹을 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낯선 곳에 온 거야. 5번, 털 붙여소는 그런 종이지만, 와, 처음 들어본다. 대박. 그것의 자생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사는 곳에서는 그 개체수가 잎을 먹는 딱정벌레가 뿌리를 먹는 바구미에 의해 억제된대요. 뭔 소리야. 털 붙여소니 그런 종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종이라는 거에다가, 그런 종이란 이 말에다가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런 종? 그런 종이 뭔데? 자, 본문 와보시겠어요? 새로운 서식지에 외래종처럼 와가지고는 그것들을 잡아먹는 자연 포식자가 없는 그런 외래종인 경우예요. 지금 털 붙여소니. 얘네는요, 얘가 먹을 수 있는 거랑 누구한테 먹히는지에 대한 지금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체수가 잎을 먹는 딱정벌레와 뿌리를 먹는 바구미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자연 포식이 없는 상태로 억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억제된다라는 말 표시해주세요. 여기. 만약에 이 글이 요양문 문제로 서술형이 나왔다. 요양문 문제로 나왔다. 혹은 여러분 그 시지고 같은 경우는 요양문 서술형 빈칸으로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이때 서술형 포인트에 이런 단어, 그러니까 본문의 단어를 활용해서 빈칸을 채워라 라고 나올 거거든. 물론 100점은 적겠지만 이런 단어를 유지하다 체크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 되겠냐고. 알아놔야 되는 단어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기생은요, 포식의 변종이래요. 기생생물은 먹이를 먹고 살긴 한데요, 숙주를 죽이지 않고 쇠약하게 만들면서 자기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는 게, 그게 기생입니다. 그죠? 7번, 미래 녹병균 같은 몇몇 기생물들은 숙주에 대한 매우 특정한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녹병균 같은 경우에는요, 밀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밀한테 필요한 것들을 기생해서 먹고 살면서 쪽쪽 빨아먹는 상황인 거죠. 필요 조건을 딱 가지고 있어요. 숙주에 대해서 매우 딱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8번, 겨우살이 같은 다른 기생생물들은 다양한 종에 기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7번, 8번 문장은 다 기생에 관한 거니까 사실 6번부터 8번까지는 기생에 관한 설명이었고, 포식이랑 약간 그 대조를 이루는 그런 설명이니까 대조가 뒷부분에 나오네요. 그리고 토착종이 아닌 외래종 이야기 한번 볼까요? 외래종 이야기가 여기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외래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게 3번입니다. 포식이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래종이 그래서 힘든 거야. 얘는 누구가 누구한테 먹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포식은 자기 밑에 누구를 먹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래종은 그걸 모른다. 그리고 포식은 이런 거고 기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기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이거에 변형된 형태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앞에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삽입이야 결국에. 네, 정리 다 되신 분은 4번 문제로 내려오겠습니다. 1번, 요르단의 폐허가 된 도시인 페트라가 장밋빛 붉은색의 도시이며 시간 그 자체의 절반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있다. 페트라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살짝 밑줄만 쳐볼까요? 붉은색 도시, 오래되었다. 이것은 지구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것이 건설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므로 그것은 무시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무시하라. 시간 그 자체의 절반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지구 형성 이전에도 있었단 말인데 그 말이 안 되니까 그 말은 됐고 이거죠. 그러나 오래되긴 오래됐어. 와 이거 삽입 나오면 헷갈리겠어 얘들아. 대략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후 400년 사이에 그것은 나바테아인들의 아랍 왕국의 번화한 수도였대요. 페트라라는 곳이 아랍 왕국의 수도였네요. 기원전 200년이면 진짜 오래된 곳이긴 하다, 그지? 5번, 붉은 사암 언덕 사이에 숨겨지고 절벽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완벽한 사막의 은신처였대요. 아랍 왕국의 수도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 6번, 절벽의 표면에 페트라의 사람들은 수백 개의 정견, 사원, 묘지, 그리고 기념물을 새겼대요. 역시 이게 수도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5, 6이 묶여있는 단락이죠. 어떻게 보면. 페트라가 아랍 왕국의 어떤 수도 역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6번까지 싹 얘기를 해주고 7번. 많은 것들이 종종 그리스와 로마의 건물 양식을 모방한 양식으로 만들어진 눈부신 정면과 조각된 기둥 그리고 상인방을 갖추고 있대요. 페트라 도시의 건물 양식 자체도 멋있나봐. 엄청. 8번, 그것들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귀중품 보관실의 정면인데, 그러니까 건축 양식도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페트라는 건축 양식도 훌륭해. 그래서 설명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15강입니다. 와, 이제 스틀라이트 코어 특강의 마지막이네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나무를 심는 것이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비록 이후에 널리 퍼져나가긴 했지만 영국인들에 의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뭐야,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나무를 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무를 심는 것에 밑줄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대. 그리고 이런 생각이 사실 없었지만 나중에 좀 퍼져나갔고 영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냈다고 하네요. 영국인 포인트. 그 다음 볼게요. 2번. 키스라는 사람이 역사서에 Man and the Natural World라는 그 역사서에 따르면요. 17세기와 18세기의 귀족들은 자신의 재산 정도와 그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의 영속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보통은 줄을 지어 활렵수를 심기 시작했대요. 자, 나왔다. 뭐가 나왔냐? 나무 심는 거랑 활렵수에 표시하시고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에 재산 정도, 권리의 영속성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을 2번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들을 위한 잡지의 그 편집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런 살아있고 성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여러분 자신의 재산 경계와 한계가 대대로 보존되고 지속되게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즐거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류층에서 화렵수를 이렇게 심는 이유가 재산 정도랑 권리의 영속성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가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게 이런 것들을 대대로 보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스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건데 이거보다 즐거운 게 더 어디 있겠어. 이거 완전 짱 재밌겠지? 재산 있으면 나무 심는 거야 라고 잡지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4번. 나무를 심는 것은 애국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추가적인 이점까지. 애국적인 행동.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에 더해서 애국적인 행동으로도 여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도 지금 4번까지 연결사가 딱히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여기는 삽입이에요. 왠지 아세요?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했잖아요. 추가적인 이점 영어 표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점. 이것 때문에 삽입이 나오면 자리가 딱 여기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or이 왜냐하면입니다. 여기서 군주가 영국 해군이 의존하는 경제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사실 나무보다 뭐가 유명하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 해군 이런 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이 다 해군 쪽에서 바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의존도가 심해지는 걸 좀 염려를 했던 거죠. 나무가 그만큼 해상 쪽에 이렇게 경제에 좀 중점을 두는 거에서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약 한번 볼까요? 영국의 귀족들에게 나무를 심는 건 뭐였다고요? 자신의 지속적인 소유권을 표시하는 역할, 거기에 더해서 애국적인 역할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소유권, 충성심 표현, 핵심은 이거 두 개. 나무라는 소재에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게 지문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1번. 특이한 뇌스캔 실험에서
이 과학자들이요, 상어와 수영하기, 머리에 불을 지르기, 뭐야? 지붕에서 뛰어내리기와 같은 특정 활동들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제한된 뇌 영역을 사용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약 6분의 1초 더 필요했다. 아유, 문장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잘라 한번 볼까? 여기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정한 활동이에요. 이건 진짜 보통 활동이 아니야. 상어랑 수영하는 거 여러분 살면서 해보겠어? 머리에 불을 왜 질러? 아주 특정 활동이다. 그치? 지붕에서 왜 뛰어내려? 아주 특정 활동이야. 자, 이런 특정 활동들이 좋은 생각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상한 짓인데요? 라고 대답할 것 같지 않나요?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제한된 뇌 영역을 사용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사실 나 같은 어른한테 이걸 질문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라고 난 1초 안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의 0.5초 안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인들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청소년들은 글쎄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성인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데 청소년들의 호기심일까? 2번 실험에 참여한 성인들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거의 자동적인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동적인 정신 이미지 빨리 찾으세요. 자동적인 정신 자동적인 완전 자동으로 헛소리 하지마 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완전 내 얘기. 그 다음에 본능적인 반응에 의존 본능적으로 아니 이상한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자, 반면에 나왔으면 항상 연결사 때문에 우리 뭐 봐야 돼요? 삽입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랑 다르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추론을 해봅니다. 본능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상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거 빈칸. 완전 빈칸. 영어 표현 한번 표시해봐. reason. 이유 아니야. 여기서 추론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유 아닙니다. 상황의 전반적인 윤곽을 빠르게 파악하고 비용 대비 이익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기에 아직 형성 중인 뇌의 부분인 점두엽 피질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아직 상황의 이렇게 윤곽을 빠르게 딱 이해하고 비용 대비 이익을 딱 판단할 수 있는 전두엽 발달이 조금 덜 돼서 그런 거라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네요. 자,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인 전두엽 피질이 아직 성인만큼은 안 돼요.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추론을 해봅니다. reason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반응 속도도 성인보다는 살짝 느리다. 자, 곧바로 다음 질문 1번. 모든 문화에서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놀이 동그라미, 언어 습득 동그라미. 2번. 그들이 처음으로 언어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나 처음으로 하는 말들은 언제나 놀면서 하는 것이다. 언어 습득의 놀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3번. 나중에 아이들은 장난치듯이 더 복잡한 언어 구조를 연습하고 때로 혼자 있을 때에는 독백을 합니다. 자, 놀면서 언어를 습득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복잡한 언어 구조까지 가는 혼자 있을 때도 말하기 시작. 그러나 물론 그들의 언어 놀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잠깐만, 우리 3번 문장까지는 언어는 뭘 통해서라 그랬지? 맞아, 놀이를 통해서 오는 거라고 했어. 그런데 4번 문장부터는 뭐에서 온다고? 언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또 삽입 문제를 조심하셔야겠네요. 4번 문장은 5번. 아이들은 점차로 그들의 옹알이를 자신들 모국어의 음소로 한정 지으며 나중에는 그 언어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가지고 논다. 6번. 어디에서나 아이들은 만들기 놀이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중요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뭘까요?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 본 것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경험이 중요하네요. 어느 곳에서나 아이들은 상상하고 추론하는 인간의 정신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광경이나 그러한 놀이에서 연습하는 생각은 문화로부터 온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때 아이들은 뭐에서 온다고요? 처음에 놀이에서 옵니다. 언어 습득은 두 가지 루트로 오는데요. 놀이, 문화의 영역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하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든 게 합쳐져서 오는 거예요. 7번 문장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놀이를 해서 언어를 습득하고요. 그렇지만요. 그들이 상상하는 광경이나 놀이에서 연습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문화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 두 개가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놀이, 문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언어 습득이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메모를 해두시고 워크북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번. 모든 단어들은 역사의 태고적 어느 시점에서 단어의 장인에 의해 틀림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단어 밑줄. 만들어질 것이다. 밑줄. 2번. 단어의 장인은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할 소리를 필요로 했다. 우리 왜 요새 줄임말도 많이 쓰고 새로운 어떤 용어들도 많이 생겨나잖아. 뭐 마기꾼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냐고. 없었잖아. 근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냈다? 그렇게 단어를 잘 만들어내는 드립력이 아주 좋은 단어 장인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겠지. 마스크를 꼈지만 사기꾼 같은 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애, 뭐 이런 전달할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표현할 소리, 어떻게 표현하면 재밌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 단어의 장인의 능력. 3번. 원칙적으로 어떤 소리도 괜찮았을 터이므로 예를 들어 정치적 제휴를 나타내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래. 우와, 이 단어 되게 특이하다. 이런 건 전혀 외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예시니까요. 정치적 제휴를 나타내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래. 근데요, 사람들은 갑자기 소리를 기억해내는 데서 서투르죠. 새로운 영어를 외우는 게, 여러분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든데 새로운 영어를 매번 어떻게 외우냐고.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정의해야만 하거나 예를 가지고 설명해야만 하기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말에 대한 청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합성어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랑 이 단어를 붙이면 조금 더 입에 착착 붙고 듣는 사람도 덜 어렵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거랑 이런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완전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익숙한 단어들을 조합하고 있죠, 지금. 다음 6번. 비유적 힌트는 청자들이 문맥에만 의존해야 했던 경우보다 더 빠르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단어도 금방금방 생각이 났겠네요.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의 장인들,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생각 표현에 대해서 소리가 딱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무작위적인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억해내는데 도울 소리들, 이런 것들, 비유적 힌트로 이런 소리들을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생성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번. 집단 내 구성원의 지위가 중요할 수 있다. 핵심어 바로 표시. 집단 내 구성원의 지위. 2번. 지위가 낮은 집단 구성원은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봅시다. 집단 구성원 중에서 지위가 낮다라는 건 우리 좀 더 톡 까놓고 쉽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쫄병, 노예 이런 게 가장 낮은 계급이잖아요. 아니 노예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겠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겠어? 당연히 표현 안 하겠지. 3번. 실제로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집단 구성원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높은 지위가 정보 공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왔으니까 삽입 조심.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타당하거나 더 중요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지배할 수 있다.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자기 정보가 옳지 않더라도 지위가 높으니까 꼰대야, 꼰대짓이야 이거 결국. 지 할 말만 하는 거야. 별로 관계도 없는 소리를 막 계속 하는 거지. 토론을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가장 낮은 계급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 사장님들 주목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5번. 지위가 높기 때문에 리더들은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보겠습니다. 지위가 높잖아요. 리더들은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예컨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고유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낮다고 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 구성원은 공유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누구나 있어요. 노예라고 정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 정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리더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사람의 정보도 자유롭게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6번. 리더들은 특히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얻어내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 주제인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지위가 가장 높은 게 누구야?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라고 치자.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때 국민들이 행복하겠죠? 가장 낮은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이 되기 쉬워요. 자, 요약문 보겠습니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은 토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죠. 집단 내 정보 공유를 당연히 용이하게 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요. 자, 그러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네, 집단 내에 자기 지위보다 낮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쵸? 다음 질문입니다.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